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1차 대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The Great War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니 해도 이제 총력전이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총력전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싸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1차 대전 전례 없이 대규모였고요. 그리고 동원 인력, 물자 차원에서 정말 그 규모가 이전의 어떤 전쟁과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총력전이라 함은 전후방의 구분이 없어진 전쟁이라는 뜻도 됩니다. 전투원은 전선에서, 비전투원은 어린이, 노약자, 여성 이런 분들은 국내 전선에서, 홈프런트에서 동원이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싸움을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 총력전이라는 개념은 전쟁이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았던 이전 시대, 즉 계몽주의에 영향받았던 전쟁 사상가들의 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머리 히드 바텔이라는 사람은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럼 너도 죽고 나도 죽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제한전, 리미티드 워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서 벗어난, 저 인간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서 정말 죽을 지경까지 싸우는 그런 전쟁의 양상이 나타난 게 총력전이었다는 것이죠. 총력전의 특징은 이제 많은 경우 전략 폭격을 하고요, 인구 밀집 지역을 봉쇄하고요, 초토화 작전을 피고요, 그리고 전투 비전투 요원 상관없이 무차별 공격을 하거나 심지어 집단 학살까지도 하는, 정말 전쟁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나 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죠. 그러면 총력전이 왜 중요한가? 끔찍했기 때문인가? 규모가 컸기 때문인가? 사실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총력전에서 전쟁의 진짜 면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리미티드 워, 어떤 군사적인 부분에만 한정된 전쟁을 한다. 이상적이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전쟁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전쟁의 진모습이 사실은 총력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합리적인 정치행위로 보았던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전쟁관에서 벗어난 모델로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순수 군사행위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게 바로 총력전입니다. 우리의 이 강의의 큰 주제가 What is a good society잖아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총력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사회에 미친 포괄적인 관점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적절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제 세계 1차 대전의 되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전쟁 책임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교과서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가르침을 통해 독일 하면 세계 대전을 2번이나 일으킨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독일만이 전쟁을 일으켰나요? 전쟁의 책임은 독일에게만 있을까요? 프랑스, 영국 책임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는 기본적으로 독일 책임론가? 아니다. 독일뿐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집단적인 책임이다.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이 두 진영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계 2차 대전에 1960년대에 프리츠 피셔라는 독일 역사학자가 이거는 전적으로 오롯이 독일 책임이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역사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으로 발전한 바 있습니다. 프리츠 피셔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전쟁 목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전쟁 발발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독일의 침략 정책의 연장선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을 했었죠. 여기에 당장 게르하르드 리터라는 다른 역사학자가 다른 교종 국가들의 외교 정책과 비교도 하는 채 오롯이 독일 책임이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반발을 했었고, 요즘은 이제 큰 틀에서 독일의 책임이지만 다른 나라의 책임도 봐야 된다는 중간적인 입장이 대세를 차지하게 되지만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더 던져야 되는 건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책임은 없나?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롯이 없다, 오롯이 독일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무리가 있겠죠. 실제로 영국은 이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좀 오해하게 만들었죠. 당장 당시 독일 총리였던 베르탄 홀베크 같은 경우는 영국이 조금만 더 명확하게 자기들이 벨기에나 프랑스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으면 우리가 전쟁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영국을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영국은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건 것 같아요. 오랜 그런 외교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당시 외무부 장관 에드워드 그레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랜 세력 균형 유지 정책에서 과감하게 이탈해서 한쪽 편을 드는 게 그렇게 영국 외무장관의 입장으로서 쉽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영국의 내각 그리고 지도부뿐 아니라 독일의 전시 내각 그리고 러시아의 짜르 옆에 있었던 신하들까지도 사실은 상대방이 얼만큼 무장되어 있는지 또 상대방이 얼만큼 전쟁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양상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전과 달리 기관총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참호전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철조망도 등장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전쟁이 어떻게 변했고 상대방이 얼마만큼의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각각의 정부들은 결국 상대방의 의지를 추측하여 전쟁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독일이 됐건 영국이 됐건 왜 그들은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실 이들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정확하지 못한 정보에 기초하여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지 못한 채 전쟁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전쟁 계획을 세웠었던 것이 사실 세계 1차 대전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전쟁 책임론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왜 독일이 됐건 영국이 됐건 프랑스가 됐건 그렇게 불완전한 전쟁 계획을 세웠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전쟁 계획 중 가장 유명한 게 아마 독일의 슐리펜 계획일 겁니다. 독일의 참모총장이었던 슐리펜 남작이 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슐리펜 계획의 전제는 러시아가 상당히 전근대적인 국가다. 그래서 전쟁 준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최소 6주 정도는 걸린다. 이 기간 동안, 6주의 시간 동안 독일이 갖고 있는 병력의 90% 이상을 서부전선에 집중하여 그리고 당시 벨기에가 중립국인데 그걸 과감히 무시하고 프랑스는 벨기에로 쳐들어올 걸 알지 못하겠죠. 과감히 벨기에 국경을 넘어 프랑스 파리를 향해서 크게 우회해서 파리를 포위하고 그리고 당황하고 있는 프랑스의 주력 부대를 깨트린 후 승리를 거둔다. 그래서 개전 후 6주가 지나면 서부 전선에서 프랑스를 무찌른 후 항복을 받아낸 후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모든 병력을 또 동부 전선으로 이동하여 러시아와 싸워서 승리를 거둔다는 그런 큰 틀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슐리펜 계획입니다. 사실 그동안은요. 슐리펜 계획이 결국 실패하는데요.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세계 1차 대전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소 몰트케라는 사람 때문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권했던 존 키거 같은 역사학자들은 애초에 슐리펜 계획 자체가 상당히 내적인 모순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모순은 뭐냐면요. 이 짧은 시간에 6주 만에 그렇게 몇백만의 병력이 이동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고 또 기차로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고 애초에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그 많은 병력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동하는 것 또 그 이동할 만한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슐리펜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너무나 많은 변수를 무시하고 너무나 많은 전제를 가지고 세워진 계획이어서 성공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전쟁 계획이 있습니다. 제17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제17계획도 마찬가지로 애초부터 내적인 모순이 많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되게 편향되고 부족한 정보에 입각하여
그리고 내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에 입각하여 내려진 전쟁 결정 그리고 전쟁 계획이었기 때문에 각국의 전쟁 계획은 애초에 내부적인 모순이 많았다. 그 결과 뭐가 나타납니까? 한쪽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서부전선에서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참호전, 이쪽도 전진하지 못하고 저쪽도 전진하지 못하고 지리한 싸움, 그리고 정말 수백만의 병사들이 여기서 한 7마일을 전진하기 위해서 한 몇십만이 희생되는 그런 식의 싸움을 3, 4년간 계속해야 됐던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또 다른 질문은 연합군은 특히 영국은 어떻게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승리를 거두었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국군 장교들이 초반에 많은 실수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즉 학습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끝에 가서 승리를 거뒀다는 건데요. 사실 영국군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장교들이 공격 지상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군사들의 사기를 되게 중요하게 봤고, 사기가 넘쳐나는 군사들이 정면으로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 19세기적인 관점이죠. 이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뭐 여실히 실패라는 것이 참호전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1918년에 이르면 영국은 이 수많은 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고 군의 체제를 바꾸게 됩니다. 규모도 커집니다. 전쟁 초반에는 6개 사단에 불과했는데요. 전쟁 마지막에는 59개 사단을 영국은 가지고 있었고요. 1916년에 이르면 징병제를 실시해서 영국은 사기가 높은 시민군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지휘관들의 마인드셋의 변화였습니다. 그럼 왜 장교단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가? 일단 군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교들이 군대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어떤 사관학교나 어떤 퍼블릭 스쿨이라고 그러죠. 그런 출신들이 아니라 갑자기 군대가 늘어나니까 장교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에 좀 새로운 전쟁 환경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정말 많은 실수를 하고 정말 많은 그런 피해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한번 찍고요. 1917년에. 그러나 1918년에 이르면 그동안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영국군은 눈에 띄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고 치고자 하는데요. 결국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1차 대전의 새로운 점은 총력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총력전은 물론 미국 남북전쟁 때 시작됐지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총력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지 잘 몰랐어요. 근데 세계 1차 대전부터 여실하게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각국이 적응을 하게 되죠.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총력전의 모델이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가 세계 1차 대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전에 말했듯이 총력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총력전이고 총력전이 현대전의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 유효한 공식인가? 여기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총력전이 거의 안 일어나요. 마지막 총력전이 1980년대에 있었던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총력전은 지금 사라지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잘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되는가? 일단 첫 번째로 무기가 고도화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냥 무기 하면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이제 총력전을 할래도 웬만한 국가는 못하고 미국, 프랑스, 영국, 구소련, 중국 이 정도는 돼야 총력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핵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총력전이라는 것은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핵무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억제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핵을 쏘면 적이 정말 전멸시키지 않는 한 누군가 살아남아서 반드시 반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호 확증 파괴라고 그러는데요. 서로 간에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나도 죽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전쟁이 억제된 현상이 있죠. 그래서 총력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여기에 반대하여 여전히 총력전 개념은 유효하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력전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죠. 전면에 나서서 우리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용해 싸운다는 의미도 있고 또 전후방이 없이 싸운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 싸우는 의미의 전쟁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전후방이 없는 전쟁은
여전히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새롭게 바라보는 전쟁 개념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건데요. 요즘에 여러분 예를 들어 IS 같은 테러 집단 보면 테러 행위, 범죄 행위, 사이버 공격까지 정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면전은 아니나 전후방 없이 전투, 비전투원 섹터의 구분이 없이 전쟁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라보면은 역시 토탈 워의 개념, 전후방이 없는 전쟁은 유효하다라고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What is a good society? 무엇이 좋은 나라일까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사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좋은 사회의 어떤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 나라를 우리는 전제하는데 세계 1차 대전은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봤죠. 그렇죠?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러시아까지 그런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지 못했다는 걸 봤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19세기 전쟁 개념을 가지고 전쟁 양상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가 21세기의 세계 1차 대전을 여전히 현대전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게 그들과 똑같이 여전히 19세기 전쟁관념에 매몰되어 당시 전쟁의 변화를 보지 못했던 그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1차 대전의 그 각국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만 비슷한 과거에서 그 배우되 그것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세계 1차 대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